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하나의 현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가 즉각 그린란드로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서구 안보 체계의 핵심이었던 나토가 자기 자신과 대치하는 첫 번째 순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의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핵심이 있다. 이 사태는 그린란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중간 규모 국가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지를 갖게 될지에 관한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경제적 압박으로 얻으려 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모든 국제법적 가정을 뒤흔든다. 만약 덴마크 같은 오랜 동맹국도 이런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국가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그린란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중소국가들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현실의 예고편이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구조를 다시 살펴보자. 나토는 집단 방위 조약이었다.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방어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나토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나머지 회원국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미국을 지지해야 할까? 덴마크를 보호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나토 체계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낸다. 70년 동안 작동해온 시스템이 단 한 번의 내부 갈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독일이 13명의 정찰팀을, 프랑스가 15명의 산악보병을 그린란드로 보낸 것은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다. 이것은 나토 체계 내에서 가능한 유일한 균형 잡기다.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할 수는 없지만 덴마크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저항이 가지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유럽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방식의 실험이기도 하다. 군사적 대결은 피하면서도 정치적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하는 정교한 외교 전술이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난다. 이 아틱 인듀어런스 작전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은 모두 하나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들의 안보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바로 그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덴마크 국방부 장관이 나토 회원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더욱 복잡해진다. 트럼프는 그린란드가 국가안보상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니 미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 논리의 끝은 어디인가? 만약 안보상의 필요에 따라 동맹국의 영토도 확보할 수 있다면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 남을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논리가 확산될 경우의 파급 효과다. 세계 어느 강대국이든 안보를 명분으로 약소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관세 위협은 이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만든다. 미국은 그린란드 지배에 반대하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다. 과거에 미국이 적대국에게 사용하던 방식을 이제 동맹국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신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관세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로 진화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WTO 체제 이후 구축된 다자간 무역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패권국이 자신의 동맹 체계를 어떻게 재편하는지에 대한 실시간 사례 연구다. 미국은 더 이상 다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양자 관계에서 압도적 우위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 이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70년간 함께 해온 동맹국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90% 이상이 미국 지배를 거부한다고 답했다. 그린란드 총리는 미국과 덴마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덴마크를 선택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의견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질까? 강대국의 지정학적 계산에서 소수 민족의 의사는 얼마나 반영될까? 이 상황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이다.
러시아는 그린란드 주변의 러시아와 중국 활동을 현재 긴장 고조의 이유로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이들에게는 나토 내부의 균열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다. 미국이 스스로 동맹체계를 해체하고 있으니 굳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 사태는 중간 규모 국가들에게 극도로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만약 안보상의 명분만 있으면 강대국이 약소국의 영토를 요구할 수 있다면 현재의 국제 질서는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략적 자원이나 지정학적 요충지를 보유한 국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에 노출된다. 덴마크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보자. 인구 580만 명의 작은 국가가 세계 최강 국가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군사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연대뿐이다. 하지만 이 연대도 한계가 분명하다. 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중간 규모 국가들이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다. 강대국의 압박에 저항하려면 다른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에는 항상 조건이 따른다. 결국 완전한 자주성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5조항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만약 미국이 실제로 그린란드의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면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덴마크를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해결 불가능한 모순이다. 여기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기존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한계다. 패권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존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규칙에 의존해온 중소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기존 규칙을 더 강화해야 할까? 유럽 국가들의 그린란드 파병은 이런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미국에게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지만 기존 질서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겠다는 신호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대응이 과연 효과적일까? 미국이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해온다면 유럽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관세 위협의 파급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이 실제로 덴마크나 그린란드 문제에서 비협조적인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국제무역 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특히 EU와 미국 간의 무역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이미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이 또 다른 충격에 노출되는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더욱 복잡하다. 그린란드는 히토류 광물의 보고다.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란드의 자원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첨단 기술과 군사 장비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더욱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가 이 모든 계산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지금까지 접근 불가능했던 자원들이 채굴 가능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원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지도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실제로 확보한다면 북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지역에서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대만 해협이나 발틱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에게는 이 사태가 자신들의 대만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동맹국 영토를 압박한다면 중국도 같은 논리로 대만을 압박할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중간 규모 국가들에게 이 사태가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우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동맹국에게도 일방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덴마크가 홀로 미국의 압박에 맞설 수는 없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연대할 때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는 중간 규모 국가들이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연대가 단순히 서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서구 동맹 체계가 내부 갈등으로 약화된다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의 중간 국가들도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새로운 취약성이 드러난다. 북극 지역은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원에 대한 접근이 일방적 압박으로 결정된다면
에너지 의존적인 국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이 관세 무기를 동맹국에게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체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는 그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기술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욱 심각하다. 반도체, 배터리, 통신 장비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원소들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된다면 글로벌 기술 생태계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이는 단순히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린란드의 희토류 자원이 미국의 독점적 통제하에 들어간다면 기존의 중국 중심 공급망과 더불어 이중 독점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나는 여기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한다. 강대국이 기존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중간 규모 국가들의 자율성이다. 이들은 강대국의 압박에 저항할 군사적 능력도 완전히 독립할 경제적 기반도 없다. 결국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 강대국에게 종속될지 뿐이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는 이런 패턴에서도 예외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덴마크는 홀로 저항하지 않았다. 즉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연대를 구축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미국의 압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일방적인 굴복은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연대가 가능했던 이유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 국가들에게 덴마크의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만약 미국이 안보를 빌미로 동맹국의 영토를 압박할 수 있다면 다음 타겟이 자신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연대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이다. 하지만 이런 계산에도 한계가 있다. 각국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막대하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 위협에 대한 미국의 보호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 결국 유럽의 연대도 각국의 개별적 이익 계산의 합계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유럽의 대응도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면 유럽 국가들이 덴마크를 위해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수는 없다. 결국 상징적 저항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미국도 이런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이들은 덴마크로부터 더 많은 자치권을 원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지배는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의사가 실제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계산 앞에서 소수민족의 자결권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프레시덴트의 확산이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성공한다면 다른 강대국들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대만에, 러시아가 발틱 국가들에, 인도가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에 비슷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안보를 명분으로 한 영토 확장이 새로운 국제정치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방식이 성공하면 국제법과 다자기구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기구들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 앞에서 무력해지면 중소국가들이 의지할 곳은 더욱 줄어든다. 결국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간 규모 국가들은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 첫째는 다자간 연대의 강화다. 덴마크의 사례에서 보듯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도 여러 국가가 함께하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둘째는 경제적 다변화다. 한 강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압박에 취약해진다. 셋째는 자체적인 방어 능력의 확충이다. 완전한 자주국방은 어렵지만 최소한의 억제력은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들에는 공통된 한계가 있다.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강대국에 의존해온 국가들은 급격한 전환이 어렵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기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패권 중심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 대안적인 질서를 구상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강대국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그린란드 사태는 하나의 상징이다.
기존의 국제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중간 규모 국가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것은 단순히 북극 지역의 지역적 갈등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국제 정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기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힘의 논리가 법의 논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세계에서 과연 어떤 국가가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